항저우, 이게 항주인데 여길 보란 듯이 황주라는 곳에서 펑펑펑 세 발을 쐈습니다. 구장차장. 네. 오늘 있었던 노동미사일 발사죠. 그렇습니다. 황해북도 황주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는데요. 네. 노동미사일 3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는데 이 약 1000km를 날아가서 일본 EEZ에게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보통 이제 새벽에 쏘는데 오늘은 낮에 쏘았네요. 시간이 좀 특이한데요. 자, EEZ를 넘긴 세 발. 그러니까 1000km를 날아갔습니다. 이정원 편집위원. 네. 역시 의미는 뭐 여러 가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하필 한중 정상이 만날 때 그때 쐈네요. 네, 저는 그 북한의 주체식 외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북한은 자기네가 뭐랄까요, 어깃장을 놓으면 놓을수록 중국이 딸려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사드 문제 등등에 있어서 지금 친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든 북한을 끌고 가야 되는데 북한은 이참에 중국으로부터 더 빼내기 위해서 너 지금 UNG제에 합류했지 하는 식으로 빵빵 쏴제끼면은 자꾸 달랠 겁니다. 네. 그래서 저것이 일종의 브랭크맨십이라 그럴까, 벼랑끝 대중국을 향한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를 향한 것도 있고, 미국을 향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쇼업도 있고, 다 여러 가지를 깔고 하는 건데, 참고로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 러시가 이루어지니까는 네. 북한이 무너질 거다 그러는데, 북한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런 것도 다 계산해서 하는 거고,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조차도 끌려오도록 끌고 가는 거고요. 네. 지금 중국은 한국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친구, 북한이라고 하는 버릴 수 없는 친구 사이에서 이 둘이 친하지 않으니까 양쪽으로 끌려갔다가 절절매는 형세입니다. 아, 한국이라는 그거를 아주 좋은 친구, 네. 북한이라는 버릴 수 없는 친구. 네, 그래서 다 이게 조용히 있으면은 자기네 국력이 극대화되는데 서로 양쪽으로 가니까 좀 절절매는 상황을 북한이 이용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북한이 왜 꼭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북한이 구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며칠을 앞두고 이제 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G20 회의에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가 모두 다 같이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네. 러시아까지 모두 북핵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격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에 있는 많은 누리꾼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이 대부분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네. 뭐라고 했냐면요. 아, 오늘 북한이 사실은 한국을 도와줬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내 어깨에 달려 있는데 네. 내가 항상 잠을 못 이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에 정당성을 안겨준 그런 북한의 도발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노동미사일은요, 뭐 고정된 발사대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동식 발사대 갖다 이렇게 세워서 쏘고 그러잖아요. 황주라는 곳이 전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좀 하던 곳인가요? 지난번에 한번 쏴갖고 동해를 한번 떨어뜨린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서 쏘고 휴전선 가까이서 쏘고 그러는데, 근데 저기 잘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도 중국이 제재안을 내는 적이 없고요. 우리가 네. 지금 사드를 배치한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재안을 내지 못하고 반대한다만 얘기하거든요. 네. 이게 중국의 현재의 한계고 중국이 어쩌지 못하는 그 양쪽 다 만족시켜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어떤 고통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이 사드를 배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지금처럼 단순히 반대한다라고만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기가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걸 반대를 한다. 근데 이 문제는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지역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고 각방이 서로 갈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단순히 반대를 외친 것뿐만 아니고 네. 하나의 미래에 대한 경고까지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북한은 이제 결국 제발 쐈거든요. 여러 가지 날 좀 봐달라, 제발 좀 봐달라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나를 좀 봐줘야 될 만한 이유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었잖아요. 대대적인 축하 파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2일 평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 발사를 성공한 과학자들을 평양으로 불러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 10만 명의 그 환영 인파를 동원해서 이 환영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자, 당의 권위 그리고 영도력을 힘있게 과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데요. 북한 TV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권위와 영도력을 힘있게 과시한 이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는 각계층 군종들의 환성 열기는 연도가 이어질수록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대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대한 환영 요례와 은총 어린 생일상도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에 대한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역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칭찬으로 끝났습니다만 일단 탄도미사일 자부심 같은 게 그대로 묻어나 보이네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거든요. 잠수함에서까지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을 코앞에서 바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갖췄다는 능력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미국이 아무리 핵과 미사일을 쏘고 그걸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요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네. 그걸 무시할 수 있었지만은 SLBM을 성공함으로써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북한이 잠수함을 미국 근처까지 보내려면요. 이 동해안에서 3가지 통로를 통해서 즉 대한해협이라든지 홋카이도하고 네. 일본의 혼슈 사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사할린 안쪽으로 해서 3군데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곳을 미국이 항상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안을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다. 동해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북한이 200일 전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의 강남을 만들듯이 마철로 빌딩 한 50층짜리로 여명 결의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짓는 아파트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저런 SLBM을 만들거나 핵을 만드는 과학자들입니다. 네. 저렇게 대우를 하면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도 지금 많이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국방 산업이 지금 잘 안 크는데 우리도 한번 저렇게 열렬하게 한번 대통령부터 나서서 밀어주면 네. 우리도 금방 북한 따라잡고 상당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북한 체제의 핵심 세력, 과학자들이 늘 빠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과학과 수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를 예상해야 되는 우리에서 좀 부럽기도 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니까요. 체제 내부에서도 좀 균열이 있다는 것 그동안 계속 들려왔습니다만 삐라가 평양에 뿌려지고 있다. 이건 좀 눈에 확 띄는 내용이네요. 저도 그 소식에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전현직 간부들, 공산당 간부들이 삐라를 시내에 살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체제를 운영하려면 흔히 하는 말로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되는데 김정은이 공포 통치를 하면서 이 당근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부들까지도 평양 시내에 삐라를 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4.85 평양 시내 모습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어떤 장면,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개 XX, 욕설을 한 것 같는데, 우리는 왜 못 사는가? 평생을 노력했는데, 모두 속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게 전직 노동당 간부가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시내에서 뿌리고 도망가다가 현장에서 검거가 됐다는 거죠. 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사실. 자, 그러니까 그렇죠. 현직에서 잘 살고 있다면 이런 거 뿌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단 당을 떠난 사람처럼 되어 있는 사람의 얘기네요. 자, 사례가 좀 더 있죠. 그렇습니다. 더 황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네. 이 지난해 김정은 체제를 비방하는 삐라가 서평양역 주변에서 이게 뿌려져서 평양에 발칵 뒤집힌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공안 요원들이 총동원해서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결국 못 찾았다가 네. 결국은 부인의 신고로 이렇게 찾았다고 합니다. 부인이 신고다. 부부끼리는 이렇게 내가 삐라 뿌린 걸 얘기하고 그러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잠꼬대라면서 네. 내가 삐라를 뿌렸는데 삐라를 내가 봤다일 수도 있고 삐라를 네. 밟았다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삐라를 이제 주워서 이거- 신고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 남편의 심정이 제일 이해가 되는데요. 네. 본인은 잠꼬대를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 할 텐데 네. 부인은 분명히 당신이 잠꼬대하는 거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지금 신고를 하겠다. 이런 네. 거 아닙니까? 네. 글쎄요. 이걸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경향인데 대부분의 반체제 인사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반체제 인사들이 젊은 학생들이었잖아요. 젊은이들. 그런데 중국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은 이미 살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원로를 약간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북한이 우리하고 달리 삐라, 즉 선전선동에 강한 게 사회주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삐라를 뿌렸을 때는 아주 자그마한 것도 세게 처벌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심지어 자기 기업소에 있는 거기 공산당 간부가 네. 누구하고 정을 통했다. 네. 이거는 그 자체가 아주 처벌받을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직원이 그거를 삐라를 뿌렸다. 그래가지고 알렸다. 그러면은 네. 그 직원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그 정도니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이거는 네. 말 그대로 체제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일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고 또 당사자는 사형을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인이 창부대를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은 네. 이거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평생을 살 거를 걱정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양 내부 상황까지 좀 점검해 봤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소식으로 가볼까요? 확인하겠습니다.